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오늘 밤 늦게 투표를 시작해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사우디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 상대였던 이탈리아 로마의 멜로니 총리가 총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대사는 거듭 발언을 신청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이 더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천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1년 반 동안의 노력. 드디어 내일 새벽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마지막까지 전무후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교 총력전과 PT로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의 오페라하우스는 물론 도심 길거리 광고판 곳곳에도 부산 엑스포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투표가 시작하는 오늘까지 우리 정부는 파리 현지에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지 시각 오전부터 BI 회원국 대표들과 간담회를 비롯한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는 나라의 결심을 확실히 굳히는 동시에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지만 흔들리는 국가를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총리가 어떤 국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끝났습니다라는 종이 울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민간과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 한국전은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투표에서 승부가 나지 않고 사우디와 1대1로 맞붙는 2차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유치위 출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열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박빙의 상황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최종 PT는 회원국들의 마지막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메시지와 스토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투표를 거쳐 내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점에 최종 개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는 오늘 밤 시작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들의 전자투표, 비밀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의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장소는 지난 6월 4차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총회장 팔레 데 콩그레 디시입니다. BIE 회원국들은 모두 182개국,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은 180개국이 획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오늘 총회는 우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 후보국들의 5차 PT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3개 국가가 20분씩 발표합니다. PT가 모두 끝난 뒤 밤 11시 투표를 위한 재입장이 시작됩니다. 나라별로 투표권자가 1명에서 3명까지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총 200에서 500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면 나라별로 전자투표 기기를 배부받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같은 과정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투표 기기에는 1, 2, 3, 4 번호가 있고 누르는 겁니다. 한국 부산이 1번, 이탈리아가 2번, 사우디가 3번, 기권은 4번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나라가 있으면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총 180개국인이 120표를 얻어야 합니다.
없으면 3일을 제외하고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2차 투표에서는 한 표라도 많은 나라가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결과는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유엔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우리나라 황준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유엔을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was launched into space, and more than 5,000 satellites are now orbiting the Earth. Abstract practice of the making issue of the DPRK's satellite launch early. 특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며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쏘느냐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 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여전히 북한을 감쌌습니다. And no country can pursue its own absolute security at the expense of the security of others. 미국은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f either Russia or China want to assist on the humanitarian side, they can do that. 결국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북한은 합의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랬던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북측 비무장지대 내 임시 초소를 다시 세우고 무기까지 반입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목재로 초소를 짓는 북한군 병사들. 우리 측 감시 장비로 촬영한 북한 측 비무장지대 내 모습인데 초소를 얼룩무늬로 도색하기도 했습니다. 야간에 경계 병력이 서 있는 모습과 군인들이 무반동 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도 보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로 비무장지대 취전방 감시 초소 GP 11곳 중 10곳을 파괴하고 병력을 모두 철수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흐름이 포착된 겁니다. 사실상 9.19 군사 합의에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개방 문수 역시 한 지역당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남북 긴장이 고조될까 불안합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건 항상 안고 살아. 우리 군은 강화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복원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례적으로 수뇌부가 모두 교체된 국정원. 당분간 대통령실이 이른바 직할체제를 갖춰서 국정원의 인사파동을 수습하고 개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누가 임명될 거냐도 큰 관심인데요. 조직 장악력이 있고 또 대북 정보도 밝은 군 출신 인사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차기 국정원장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스템을 타이트하면서 원활히 돌아가게 할 사람이 적격인데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직의 특성상 다음 달 후보를 지명한 뒤 신년은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동안 대통령실이 직할체제를 갖춰
원장 대행인 육사 출신 홍장원 신임 1차장과 인사 파동을 정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만큼 새 원장은 국정원 내부보다는 객관적 시각을 더 갖추기 용이한 외부 출신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조직 기강을 잡으려면 내부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대북공작국장 출신 김승현 국정원장 특보와 변형태 전 해외공작국장,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북한과 긴장 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인사 잡음이 일어난 만큼 대북 정보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좋은 군 출신을 대통령실이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당초 오늘로 끝날 예정이었던 임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루에 이스라엘인 인질 1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입니다. 백악관은 휴전 연장을 환영하며 더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영수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됐던 두 딸을 51일 만에 다시 만난 엄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7살 팔레스타인 소년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شوف احبابك يعني بتفرح احبابك جايين يسلموا عليك مشتاقين لك وانت مشتاق لهم بتفرح هي مشاعر يعني فرح وحب. 임시 휴전 셋째 날까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39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연장 협상을 이어오던 양측이 나흘간의 휴전 마지막 날 임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전 조건은 이전과 같아 인질 20명과 수감자 60명이 더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연장에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We're going to keep working for an extension to the pause again. Absolutely, that's what we want. We want to see all the hostages out, and this is the best way to get them out. 그러면서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200여 개 지역구를 자체 감사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당무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20% 정도가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원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46명의 당협위원장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4곳의 22.5%입니다.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 이 결과는 오는 30일 당 최고위와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46명 중에는 현역 의원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물갈이에 대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무감사위는 지역구별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보다 개별 의원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의원들도 따로 공관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당무감사에선 현역 의원 중에는 배현진 의원이,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당원 당규 개정안 핵심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현재는 권리당원 60표 정도가 대의원 1표와 맞먹는데 이걸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됩니다. 20대 1 정도는 그래도
당내에 공감이 있는 범위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대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도.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비명계 사이에선 강성 지지층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개딸당 만들겠다는 뜻으로 총선 전 미리 판을 깔아놓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비중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어제 오전 소방차 출동 시스템이 1시간 넘게 멈추며 소방대원들이 출동 현장을 수동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만 5번째 벌어진 먹통 사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서울소방본부 출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며 소방차용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MDT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 1시간 반 넘게 먹통이 이어지며 소방대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출동이나 구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신망을 위탁 운영하는 KT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KT 측은 인터넷망 점검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국가 전산, 통신망 먹통 사태에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인 세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뒤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 조폐공사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이달만 5번째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 정부 홍보에 나선 가운데 벌어져 더 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프랑스 순방 결과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과 관련해 오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을 만나 간병 인력 양성과 간병비 급여화 공약 등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특위는 참고인과 자료 요구 등 청문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등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있었죠. 경찰이 이 의사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음성 판정에 구속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섭니다. 배우 이선균 씨 등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유흥업소 여실장한테 마약 준 거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고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마저 실패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는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마약 관련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경찰. 그럼에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결론은 유보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황 씨의 휴대폰 넉 대와 노트북 한 대를 분석하며 필요시 영국에 체류 중인 황 씨에 대한 소환 의지도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성하겠다면서도 유출된 영상 이외에 추가 영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 휴대전화가 초기화됐었다는 주장이 피해자 측에서 제기됐던 만큼 황 씨가 직접 영상물들을 삭제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경찰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황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씨가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형수를 처벌 불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에 사람에게 피해자 연락처 주고 피해자가 그 유포 피해자라고 이야기해서 여기다 처벌 불원해서 직접 부탁하도록 만들었던. 앞서 황 씨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하면서도 2차 가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2차 가해는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차 가해에 관한 부분 역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골프채로 내리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건데 사고를 당한 배달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공격한 겁니다. 인도에 있던 가해 남성은 갑자기 도로로 들어와 골프채로 오토바이를 내리쳤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떨어뜨린 골프채를 주워들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배달 일을 했던 박모 씨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따라가려고 좀 쫓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골프채를 들고 있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2차로 또 맞을 것 같아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가해 남성인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금은방의 유리창을 부수고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인 강원도 홍천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춘천을 거쳐 인천 부평까지 도주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상가로 접근합니다. 절단기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깬 뒤 귀금속을 가방에 넣습니다.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0초.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천 부평에서 몰고 온 렌터카를 중간에 세워두고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인천에서 렌트해가지고 춘천에 가다가 세워놓고 도보로 움직이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절취합니다. 홍천에 넘어와서 범행을 하고. 인천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던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인 강원 홍천으로 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거꾸로 춘천을 거쳐 부평까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해 붙잡은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다리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은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저수지 사이를 연결하는 거푸집과 철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혹시나 물에 빠진 작업자가 있는지 주변을 수색합니다. 저수지댐 시설물을 관리하는 다리를 건설하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에 50m짜리 교량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타설 공사에 동원된 작업자 12명 중 8명이 약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6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명은 심정지였고요. 1명은 다리 골절이고 1명은 저체온 증상으로 병원 이렇게 4분 이송했고요. 나머지 4명은 자차로 그냥. 해당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개 저수지의 안전성을 위해 관리교를 짓는 것으로 내년 3월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신설 지수탑도 건설을 하고 그 안에 노후화된 관리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댐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교량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었죠. 작업자와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150여 곳에 빨간 글씨로 이갈이라는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술 내용이 다소 황당한데요. 평소 이갈이가 심해 심각한 질병인 걸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말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선명한 글씨로 이를 간다는 의미의 이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근처 가로등과 실외기에도 같은 문구가 영문과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용산 일대 155곳에 의문의 낙서를 한 범인은 올해 10월 입국한 30대 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작년인 2022년에도 입국해 이와 같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에서 이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갈이가 심해 심각한 질병인 걸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너가 쓴 거고 너가 지른 거냐 했더니 맞다 그랬고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자기는 그냥 그래피티를 지워주는 자원봉사자다. 해당 건물주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남성 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페인트 벽이라고 한다면은 뭐 같은 색깔로 덮으면 될 거고 그게 아닌 뭐 이런 거라면 라카신나를 이용해서 지워야 되고요. 깔끔하게 그걸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이 남성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엿새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른 기록인데요. 개봉 7일차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밀수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행 속도를 뛰어넘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상반기 극장가를 강타한 범죄도시 3 이후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 1979년에 발생한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작품으로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적 픽션을 가미해 극적인 재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와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유명 강사 김창옥 씨가 치매 증상을 고백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올해 50세인 김창옥 씨, 최근 집 전화번호와 호수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고 기억력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또래 평균 점수인 70점보다 현저히 낮은 0.5점, 0.24점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강연에 대한 압박이 그동안 도미노처럼 번진 것 같다며 원인을 추측했다고요. 이어 당분간 활동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내 위협을 가한 유명 학원 강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 강사는 부모로서의 심정이 과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이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끝까지 반박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학부모가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이 학교 모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당시 감독관을 찾아내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사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 등의 폭언도 쏟아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대형 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유명 강사 A씨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열흘 만에 수능에서 구제받으려고 1인 시위를 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하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자녀가 감독관의 명찰을 기억해 근무 학교를 찾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부모의 심정이 과했다, 염치 없다 등의 말로 거듭 사과하면서도 자녀가 종료 벨 이후 답안을 작성한 적 없어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다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수능을 볼 때는 감독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좀 요구를 할 생각인데요. 근데 굳이 실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울교사노조 측은 교육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유명 미드 프렌즈에서 챈들러빙을 연기해 사랑받았던 고 매튜 페리가 세상을 떠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요. 팬들이 그를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생겼답니다. 미국 보스턴입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미국 보스턴의 한 카페. 이분들의 관심사는 커피뿐만이 아닌가 본데요. 일부 손님들은 따로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드라마 프렌즈를 즐겨본 분들이라면 여기저기 낯이 익을 만한 공간이죠. 작품 속 주인공들과 늘 함께했던 카페 센트럴퍼크가 보스턴에 문을 열었습니다. 드라마의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재현한 최초의 카페인데요. 지난달 출연 배우 매튜 페리가 세상을 떠나며 동료들은 물론 팬들까지 슬프게 했던 상황. 아끼던 드라마의 상징적인 공간, 소중했던 시간을 마음껏 추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보여주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에 실려온 눈보라. 기록적인 폭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루마니아입니다. 지난 주말 루마니아 일대를 덮친 폭설 현장. 눈발이 렌즈 위를 뒤덮어 촬영이 힘들 정도인데요. 곳곳에 쌓인 눈 탓에 거북이 운행을 하던 차량들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최대 시속 100km, 귓전을 때리며 매섭게 몰아친 눈보라에 버스는 뒤집히고 말았고요.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고 눈밭에 고립된 차량에 경찰과 소방, 견인차 할 것 없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4개 카운티의 국도와 지방도로가 모두 폐쇄됐고 400여 곳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요. 성난 동장군이 노여움을 풀 때까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는 볼리비아. 요즘 잦은 벌목으로 산불이 허다하게 나는데 그 불똥이 고스란히 숲의 동물들에게 튀고 있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볼리비아 라파스 북쪽 부에나벤투라. 산불 진화에 나선 사람들의 손에 이동식 오리가 들려 있는데요. 2달간 계속된 화마는 이곳 야생동물에게도 예외 없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상을 입은 보아뱀과 아르마딜로가 안전하게 구조돼 치료받고 있는데요. 인근 동물보호소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찾아 보호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악의 규모라는 올해 볼리비아 산불. 10여 명이 사망했고 300만 헥타르가 불탔는데요. 최근 급증한 산림벌채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 사람도 동물과 숲도 지금 아마존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6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4만 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음식점에서도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소 구인난이 심각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발급받아 국내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12만 명에서 4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외국인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죠. 내년에는 또 음식점을 비롯해 광업과 임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제주와 세종 등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 인력이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정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웃 국가들은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오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아동 전문 병원은 모여든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충칭의 또大른 병원은 밤늦게까지 어린이 환자들이 수액을 꽂은 채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不管他是刚刚生病还是已经生病3-2天都要尽快到医院就诊。3月龄以下的孩子只要有体温各方面的不好那就要到医院尽快就诊。 현재 호흡기 환자는 베이징과 랴오닝성 등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면역력이 떨어진 게 호흡기 질환 확산의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As we been suffering and going through the COVID-19, a lot of people actually did not have much infection during the previous 3 years. I think that'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주변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질병관제소는 중국을 찾는 시민은 꼭 백신을 접종하고 다시 돌아올 때 고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 보건부도 중국의 호흡기 감염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정부에 어린이 폐렴 환자 급증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이 30년 뒤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1,021만여 명인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는 2050년엔 521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청년 세대 5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연령대인 30에서 34세 미혼 비율은 56%로 2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벤처기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 1,000억 기업은 1년 전보다 130개 늘어난 869개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을 1조 원 이상 기록한 기업도 26개나 됐는데요.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은 32만 명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대기업 종사자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승 전망은 30%, 하락 전망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선 하락 전망이 상승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6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네,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예금주 대신 은행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초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에 투자하게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은행 직원도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서명하게 한 건데요. 계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편 회사 직원에게 자잘한 은행 업무를 맡겨왔던 김모 씨. 예금이 만기가 됐다며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회사 직원의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홍콩 ELS였습니다. 팀장이랑 통화하지 않았어요. 그
그럼 은행 설명은 아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고 결국에 낙인이 됐을 때도 팀장님은 전화한테 오지 않았대요. 초고위험 상품이라 투자자 정보 확인은 물론 자필 서명과 판매 전 과정 녹취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과정을 김 씨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대신한 겁니다. 엄마 이름에 쓰고 엄마 이름으로 뭐 이렇게 녹취를 하고 모든 거를 다 본인이 엄마 행세를 하면서 은행 일을 봤던 거예요. 은행 직원도 서명하고 녹취하는 대상이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금주가 아닌 대리자를 상품에 가입시키는 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상품의 중요한 특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ELS 상품 가입으로 보아서 고객 입장에서는 차고 취소 등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KB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투수 3관왕 NC의 에릭 패디가 올해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신인 왕을 차지한 한화 문동주는 선배 류현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투수 트리플 크라운에 성공하며 NC의 돌풍을 이끈 패디. 예상대로 111표 중 102표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MVP로 선정됐습니다. Like I said, Masan Changwan, you'll always have my heart, and Saranghae. 패디는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서 함께 온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For making the long trip here with me, I love you. From the beginning of my life, you've always been there, and this isn't possible without you. So thank you.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160km의 벽을 깬 한화 문동주도 예상대로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한화 선수가 신인왕을 받은 건 류현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선배님과 제가 같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지만 더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동주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류현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신앙 하나 따라간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멀었고 제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선배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0.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3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한때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에도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0.4도, 대전은 2.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는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